이어서 국내 정치권 이슈도 여러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대권 관련한 행보들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전 총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분이 출마 선언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출마를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메시지를 던진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할 것인가, 앞으로 정치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등등에 대해서 하나도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통해 가지고 표출되는 그건 바로 그냥 법적 형식적 공정에 대한 욕구예요. 왜냐하면 이 정권이 그것마저 깨버렸거든요. 공정이라는 것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칼을 갖다가 그 칼을 이쪽 저쪽 공정하게 됐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공정의 상징으로 이제 떠오른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어떤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은 더 위에 서 있다라는 거죠. 이런 특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이지 않거든요. 바로 이 부분. 이걸 깬 것에 대한 견제를 이분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절차적 과정의 공정성의 상징이 됐는데 사실 공정의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네, 이번 한 주간의 정치권 현안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잠행이 길어지는 가운데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팬클럽과는 좀 급이 다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게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제 윤 총장이 그동안 항상 강조하던 이름을 이제 한 것이고요. 또 인물 구성해 보면 저는 뭐 다른 분들도 꽤 이제 임하지만 송상현 교수가 물론 이제 이 조직의 뭐 회장이나 이걸 맡지 않았지만 비조광연한 송상현 교수가 있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서울대 법대 재직실에 석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뭐 고하 송진호 선생의 이제 그 손자인데요. 예. 우리나라 국제법에서는 뭐 굉장히 권위가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또 소장을 했었고요. 나름대로 이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뭐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처음에 이제 하려고 고민할 때 정치를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이제 물어봤던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만큼 윤 전 총장이 이제 멘토로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면에서 주도했던 이 모임이 발족했다는 것. 또 네. 인물 면면이 보면 여전히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급에 있는 인물들이 포함됐다는 걸 보면 그동안 이제 뭐 윤사모라든지 뭐 등등 다른 어떤 모임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상황이 아닌가. 네. 예. 물론 뭐 윤 전 총장이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네. 어쨌거나 아마 이 모임이 앞으로 윤 전 총장을 그러니까 도와주는 하나의 중요한 그룹이 예. 되는 것만은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모임이 이제 앞으로 윤 전 총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이게 뭐 자가 발전한 조직인지 네. 아니면 뭐 직접적인 뭐 보이지 않는 선이 연결된 조직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윤 전 총장 측에서는 관련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좀 선을 긋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아직 뭐 윤 전 총장이 공식적으로 정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뭐 아직은 추측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팬클럽 같은 자발적인 조직들은 이미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소위 말하면 전문가 그룹이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본다면 향후에 이게 이제 점점 조직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소위 이제 대선 캠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의미 있는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제목 자체가 이번에 토론 자체가 가능성과 한계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윤 전 총장의 공식적인 발표 이전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네. 그런 과정에 일조한 그런 행보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윤 전 총장 측에서 이제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것도 측근의 발언이니까요. 일단 그 전에 어떤 그 교감이 없었을지 전혀 교감 없이 그냥 이런 조직이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지금 보면 이제 윤 전 총장을 돕겠다라는 그룹들이 여러 가지 자발적인 모임들이 이제 일을 나누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대권 후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지지 그룹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층위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네. 뭐 교수들 그룹이라든지 또 뭐 법조인 그룹이라든지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이나 좀 뭐 스포츠 스타 그룹이라든지 네. 많은 그룹들이 있으면서 이제 이게 하나의 큰 그룹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거기 아마 시작점으로 이제 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윤 전 총장이 나서게 되면 어떤 이 국민의힘과 공식적으로 결합하기 이전에 뭐 자신과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참모 조직은 이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또 싱크탱크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룹들이 형성될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서 이제 첫 스타트를 저는 끊었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고 이거는 이제 윤 전 총장의 어떤 정치권 입문이 임박했다라는 예. 저는 신호로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윤 전 총장도 조금씩 이제 정치권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앞으로 이런 형식의 그룹들이 저는 꽤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인적 인물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핵심적 조직을 결성하겠지만 저는 그 단위로서는 아마 상당히 의미 있는 시작이다 이렇게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6월 11일 뭐 이 전후로 해서 뭐 전이나 후로 해서 윤석열 총장이 공개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예측하고 계시니까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윤 전 총장과 함께 최근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제3의 인물들이 좀 몇 명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김 전 부총리는 현 정부에서 임명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권 후보로 계속 오르내린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그 김종인 전 위원장 뭐 직접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호감도가 높다 그래요. 일단 본인이 경제학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통에 대한 예. 관심이 있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가 굉장히 김종인 전 부총리와 코드가 맞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서울시장 후보로 사실은 김동연 부총리 영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예, 당시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시절에 예. 이제 접촉이 실제로도 있었다는 예.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 이제 그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일단은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낙마하거나 예. 또는 출마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의 B플랜이 필요한 거고 자, 또 하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리는 그림에는 기존의 국민의힘 과거의 대선 주자로 거론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이 판에 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들을 자꾸 끌어내가지고 네. 아예 과거의 국민의힘 출신 그 정치인들 이분들이 판에 못 들어오게끔 네. 막는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이제 그래서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지 이제 그런 새로운 인물들을 계속 얘기하고 또 전당대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김웅 의원이나 이런 쪽에다 무게를 실어주는 것도 다 같은 이유거든요. 네. 그래서 야권을 좀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시스템적 재편은 안 되니까 사람을 통해서 상징적인 재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의도 이게 김동연 전 부총리의 이름이 거론되는 또 맥락 중에 하나. 그러면 야당에서는 김 전 부총리를 결국에는 영입을 계속 시도할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그 당시 서울시장 후보도요. 야당에서만 영입 시도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 예. 여당에서도 러브콜을 보냈었어요. 그랬었죠. 예, 기사도 양쪽 많이 다.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후보로 나설 수도 있고 안 나설 수도 있지만은 이 카드가 남주기에는 아까운 카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 측면에서 사실 그 이제 여권에서도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제 문재인 정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예, 거죠. 예. 이현정 위원, 네. 그 앞서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네. 서울시장 선거 때도 국민의힘 쪽에서 영입을 하려고 했었다는 그렇죠. 얘기들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때 김 전 부총리가 SNS에 나 출마 안 한다 이러면서 올렸던 글이 지금 기억이 나요. 네. 그 대목들이 구체적인 단어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때 기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야 이거 향후에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유쾌한 반란이라는 뭐 모임을 형성해서 강의 봉사 같은 건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서울시장은 본인 입장에서 보면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였잖아요. 초대. 예. 근데 만약에 야당 출신의 서울시장이 된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떤 면에서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를 임명해 주는 사람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 자체가 그거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인상이 있고 또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 보면 꿈이 더 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서울시장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틀을 한번 좀 바꾸고 싶다라는 이제 본인의 의지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울시장을 안 나갔다고 보는데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김종인 비대위원 자꾸 거론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현재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김동연 지금 부총리가 나와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이 상황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거론하는 것은 일단 세대 교체와 더불어서 인물 교체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어떤 이 별의 순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네. 자신이 영향이 그다음 커지잖아요. 그리고 인물이 풍부하다면 나름대로 이제는 뭔가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어떤 이제 시계추가 좀 야당 쪽으로 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대세의 어떤 이동, 이게 어떤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네. 최재형 감사원장도 저쪽으로 간대. 그다음에 김동연 부총리도 저쪽으로 간대. 윤석열 검찰총장 이쪽으로 간대. 이렇게 되면 세대결 양상에 있어서 야당한테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 예. 것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세 분 다 현 정권에서 중용된 분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여당 입장에서 보면 네. 굉장히 가슴이 아플 겁니다. 네, 초반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굉장히 띄우다가 이 김동연 전 부총리를 언급하는 이유, 그 배경이 뭔지 좀 궁금해지는데, 윤석열 전 총장과의 대화가 조금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의 이야기를 좀 한 게 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날이 아마 선거 끝나고 한 3일인가 후니까 지난 4월 10일 날인가 내가 전화를 갖다 받았는데 예. 뭐 이런저런 뭐 인사차 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고 그랬었는데 예. 현재로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현재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설마 이렇게 별의 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건 아니죠?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순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그 순간이 아직 가진 않았다. 잘 뭐, 잡아라. 한 달 전쯤에 사실 이 얘기가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직접 언급을 한 건 처음입니다. 만나려고 했다가 제3자에 의해서 만나지 못하게 될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 윤 전 총장과 김종인 전 위원장의 관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아마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지난 4월 10일 날 전화했던 건 아마 이제 지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뭐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이제 이 인사치레로. 통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이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그때 만났다고 한다면 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제3지대 쪽에 확 무기를 싣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단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는 것 자체는 보면 당시에는 아마 그런 걱정을 한 것 같아요. 즉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바로 나가자마자 국민의힘을 아사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 무게를 실어주면 국민의힘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윤 총장이 이제 생각하는 그동안은 상당히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네. 다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 아마 이제 윤 전 총장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윤 전 총장도 언젠간 만나기는 만날 건데 그 당시에 타이밍은 아직 아니라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이런 한쪽으로 거죠. 힘을 실어주기에는 네. 그때 국민의힘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국민의힘이 왜소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양쪽을 다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이제 저는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바로 그 시점이 뭐냐면 바로 6월 11일 날 이제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가 나서게 되면 네. 나름대로 국민의힘도 새로운 리더십이 생겼고 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뭐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이 형성됐고 그때 만남했을 때는 국민의힘도 충분히 뭔가 그러니까 태세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지만 그때 만났으면 예전에 만났으면 상당히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내부적인 혼란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앞으로 윤 전 총장과 김종인 위원장의 만남의 시점은 이런 본인의 어떤 의지가 굳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양쪽을 어떤 면에서 보면 함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저는 아마 공개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언젠간 만나긴 만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뭐 우리가 예전부터 그 얘기해 왔지만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이제 대선 행보를 이제 공식화한 거랑 똑같은 그런 효과를 주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사실상의 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만남에 이제 의미를 부여할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과 조금 가깝다면 이제 국민의힘 입당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고 네. 거리가 멀다 그러면은 또 제3세력이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국힘이 아직도 전당대회 안에서 지금 세대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신구 대결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어떤 상황의 변화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만날 타이밍이 뭐 아닐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에 이제 만난다면 그것은 어떤 어느 쪽으로의 행보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그런 출마 과정 선언에 속에서 버금가는 그렇죠. 의미 있는 행보가 될 그렇죠. 거다.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만남이 이제 예. 아마 수많은 기자들이 만나는 가운데 네.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 교수님께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신구 세대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권 상황도 한번 보죠. 여권은 이른바 빅3라고 하는 후보들의 세대결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그중에 가장 지금 앞서가는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얘기를 네. 좀 꺼내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뭐 언론에서는 광폭 행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성공과 공정 포럼이라고 하는 현역 의원 지원 그룹도 이제 출범을 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지사가 주최했던 안보 포럼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한명수 전 총리, 문정인 전 특보 뭐 총출동하는 모양새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1등에게 뭔가 쏠림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현상들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성장과 공정 이게 사실 이재명 지사의 트레이드마크는 기본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기본을 하려면 기본과 공정을 해야 되는데 왜 성장이라는 이름을 넣었을까? 아마 이거는 이제 상당히 어떤 이슈에 있어서 상당히 좀 넓히는 그런 개념이 있을 겁니다. 네. 즉 성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고. 기본이라고 하는 개념에 매여 있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서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DMZ 포럼 발족식 때 저는 이해찬 전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가 참가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 행사에 아마 이해찬 전 대표 처음 참석할 겁니다. 네. 즉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참가했다는 거는 친노 친문 이 양쪽을 다 이제 아우르는 세력 여기가 상당히 이재명 지사한테 무기를 실은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상당히 이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 친문 일부 세력을 제외하고는 친노 친문의 어떤 정통적인 세력들이 이재명 지사와 어떤 통일 문제를 관점으로 해서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좀 독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지금 나머지 정세균, 이낙연 이 후보들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조급증이 있을 겁니다. 예. 즉 친문들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상당한 내부 경쟁이 치열할 텐데 네. 일단 이 여러 가지 어떤 조직적인 선점은 이재명 지사가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지사가 친노 친문을 흡수하고 있다,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셨어요, 박 교수님? 저는 마치 왕세자 등극식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최근에. 아까 성장과 그 공정이라고 하는 게, 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시대의 지금 흐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이제 이후에 코로나 극복 이후에 불가피한 시대의 아젠다이기 때문에 내건 측면이 있는 거고요. 예. 네. 저는 이게 DMZ 포럼 보면서 사실은 이제 국민의 그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했던 이 소위 그 평화 세력 이게 이제 민주당의 한 근간 그리고 오래된 정통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소위 여당 민주당의 정통성을 갖다가 이번 DMZ 포럼을 통해서 이해찬, 한명숙, 문정인 사실 예. 그동안의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평화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한 목소리를 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네. 본다면 이제는 단순하게 뭐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대권 주자로서의 소위 평화 세력의 대변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다가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통성을 갖다가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에 약간은 민주당 내 아웃사이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이 DMZ 포럼을 통해서 명실상부 정통성을 좀 더 확보하는 이런 노력으로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점점 이제 소위 확고부동한 예. 자기 주자로서의 그런 이제 모양새를 갖춰가는 중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최근에 대권 주자 지지율로는 이재명 전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고 윤 전 총장과 계속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윤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등판을 하게 되면 이 지지율 변화는 또 어떻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십니까? 상당히 아마 격변할 거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는
일단 윤 전 총장의 노출도가 적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가 이제 세를 형성해야 하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전에 어떤 이 여당 지지자들이 저는 결집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뭐 박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제 친노 친문 세력 또 DJ 세력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게 한다면 결집도가 높여져 가고 있다라는 측면인 것이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야당도 윤석열 전 총장이 공개행보를 한다면 야권과 중도 지지자들의 결집도는 그때 간다면 상당히 아마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밴드웨건의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죠. 출마 선언. 예전에 우리가 한번 굉장히 높은 폭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지도가 올라간 적을 본 적이 있잖아요. 네. 사실상의 출마 선언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을 때. 근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출마 선언이 된다면 이제는 네. 구체화되는 것이고 그럴 때 특이한 후보가 안 보이는 야권 지지자층으로서는 결집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유동을 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국내 정치권 상황까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